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이야기 채널은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진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 때로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황혼의 나이에도 뜨거운 사랑이 가능하다고 믿으시나요? 50이 넘어서도 가슴이 뛰고 설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늦은 나이의 격정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던 한 남자가 우연한 만남을 통해 경험하게 된 불타는 듯한 사랑과 그 사랑이 가져온 달콤함과 아픔에 대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죠. 과연 늦은 나이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진솔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공감을 나누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김성훈입니다. 올해 56살이죠.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10년 전 아내 미영이를 유방암으로 잃고 대학생인 아들 준호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그런 제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보다 9살이나 어린 여자가 제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마치 20살 청년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격정적인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 미영이와의 결혼 생활은 평범했지만 행복했습니다. 26에 결혼해서 30년을 함께 살았죠. 미영이는 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키가 작고 둥글둥글한 얼굴에 항상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작고 조용해서 가끔 제가 다시 물어봐야 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그녀의 모습이 저에게는 안정감을 주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가끔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미영이는 집안일을 정말 잘했어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제 아침을 준비했고 저녁에는 항상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아들 준호가 태어난 후에는 더욱 바빠졌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을 돌보는 것을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성실한 직원으로 통했고 집에서는 말수 적은 가장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좋아했어요. 주말이면 미영이와 준호와 함께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집에서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미영이가 46살이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가슴에서 멍울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여자들에게는 흔한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미영이가 계속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유방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죠. 의사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그 후에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이라는 말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미영이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오히려 제가 더 당황하고 있었죠.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미영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촉이라고 하지 않았냐고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나쁜 예감이 들었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시작된 항암 치료는 미영이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고 입맛을 잃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예전의 미영이 모습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처음 1년 정도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고, 미영이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거든요.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어요. 저는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째 되던 해 정기검진에서 재발이 발견됐어요. 이번에는 다른 부위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더 강한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미영이의 얼굴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저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두 번째 항암 치료는 첫 번째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미영이는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토를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미영이는 항상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예전처럼 저를 맞이하며 웃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그때 준호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대학 입시를 앞둔 중요한 시기였는데 어머니의 병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준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없을 때 어머니를 돌봐주었어요. 그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미영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어요. 세 번째 해가 되자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매일 회사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미영이는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못했지만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미영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자신이 떠난 후에도 준호와 잘 살라고,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말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미영이가 세상을 떠난 것은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10월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와 준호가 병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을 때 미영이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고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미영이답게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미영이가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해 주었지만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미영이가 떠나고 나서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옆에 아무도 없고 밤에 집에 와도 마중 나올 사람이 없었어요. 미영이가 해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술을 마시기도 했고 미영이 생각에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미영이의 옷가지들을 정리하려다가 중간에 포기하기도 했어요. 그녀의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옷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그때 아들 준호가 20살이었는데 대학에 입학해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준호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컸지만 저를 걱정해서 주말마다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젊은 아이가 아버지 때문에 자신의 대학 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준호에게 자신의 생활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은 변함없었어요. 하지만 미영이가 해주던 아침밥 대신 간단한 토스트나 시리얼로 때웠습니다. 처음에는 토스트 굽는 것조차 서툴렀어요. 미영이가 살아있을 때는 제가 직접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계란 후라이를 해도 미영이만큼 맛있게 되지 않았고 커피도 항상 너무 진하거나 너무 연했어요.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만 왠지 혼자 먹는 기분이었어요. 다들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가끔 동료들이 제 안부를 물어봤지만 괜찮다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저녁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면 현관이 너무 어둡고 조용했어요. 미영이가 살아있을 때는 현관 불이 켜져 있었고 저를 맞이하는 따뜻한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불을 켜고 혼자 집안을 돌아다녀야 했어요. 저녁은 주로 집 근처 식당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식당 사장님들이 안쓰러워하시며 반찬을 더 주시기도 했지만 그런 관심조차 부담스러웠어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많았어요. 미영이가 해주던 집밥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그나마 익숙한 맛이었거든요. 하지만 라면을 끓이면서도 미영이 생각이 났어요. 미영이는 라면에도 계란을 넣고 파를 썰어서 넣어줬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퇴근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길고 외로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집중이 안 됐고 책을 읽으려고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끔은 라디오를 틀어놓기도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밤이 되면 더욱 적막했습니다. 미영이와 함께할 때는 별것 아닌 일상 대화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한 침묵뿐이었어요. 주말이 더 심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일요일 밤까지 길고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평일에는 그래도 회사에 가야 하니까 시간이 흘러갔는데 주말에는 정말 할 일이 없었어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는 것 외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청소를 할 때마다 미영이 생각이 났어요. 미영이는 청소를 정말 꼼꼼히 했거든요.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정도로 세심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대충 눈에 보이는 것만 치우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집안이 점점 어수선해졌습니다. 빨래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영이는 옷감에 따라 분류해서 세탁했고, 널 때도 구김이 생기지 않게 조심스럽게 했어요. 저는 그냥 한꺼번에 세탁기에 넣고 돌렸습니다. 가끔 흰 옷이 다른 색으로 물들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장보기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였어요. 미영이는 장을 볼 때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필요한 재료들을 꼼꼼히 적어서 갔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날그날 필요한 것만 사왔어요. 그러다 보니 냉장고에 같은 것이 여러 개 있거나 필요한 것이 없어서 다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는 것도 어색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과 함께 오거나 부부가 함께 와서 즐겁게 쇼핑하는데 저 혼자만 덩그러니 돌아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반찬 코너에서는 더욱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미영이가 직접 만들어주던 반찬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씁쓸했습니다. 그런 일상이 10년 동안 계속됐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미영이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가끔 꿈에서 미영이를 만나기도 했는데 꿈에서 깨어나면 더욱 허전했습니다. 꿈속에서는 미영이가 살아있어서 함께 이야기하고 웃었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졌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슬픔보다는 공허함이 더 큰 감정이 됐죠. 미영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일상생활은 나름대로 패턴이 생겼어요. 혼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자연스러워졌고 외로움도 일종의 습관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는 조용한 사람으로 통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는 원만했지만 깊이 어울리지는 않았습니다. 회식이 있어도 일찍 자리를 뜨곤 했어요. 다들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끼어들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할 일도 없었지만 그냥 혼자 있는 것이 편했어요. 돌이켜보면 젊었을 때부터 너무 모범적으로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반장을 했고 선생님들이 믿고 맡기는 학생이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말썽을 피운 적도 없었고 항상 모범생이었습니다. 대학에서도 학생회 활동을 하며 성실한 학생으로 지냈어요. 회사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각을 한 적도 거의 없고 상사들의 신뢰를 받는 직원이었어요. 승진도 순조롭게 했고 지점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재미없는 사람이기도 했죠. 아내와 결혼한 후에도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이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친구들이 술집에 가자고 해도 집에 일찍 들어갔고 회식도 2차는 절대 안 갔어요.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우선시했습니다. 친구들과 골프를 치자는 제안도 자주 거절했어요. 미영이와 준호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았거든요. 가끔 미영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권하기도 했지만 저는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 인생은 회색빛이었어요. 특별한 일탈도 격정적인 순간도 없었죠. 물론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덕분에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거든요. 미영이와도 큰 갈등 없이 평화롭게 살았고
아들도 건전하게 키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궁금했어요. 만약 좀 더 자유롭게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죠. 친구들 중에는 젊었을 때 여러 여자와 연애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런 삶이 제게 맞을지는 의문이었어요. 미영이와의 연애도 그리 격정적이지는 않았어요. 대학 동기였던 미영이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졸업과 함께 결혼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지만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였어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랑이었죠.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는 더욱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준호는 컴퓨터 공학과에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전공 공부도 바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정신이 없었죠. 주말에 가끔 집에 오긴 했지만 빨래하고 용돈 받아가는 정도였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20살 청년이 아버지와만 시간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 나이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즐거웠거든요. 하지만 막상 아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니까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집에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준호가 집에 올 때마다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거웠어요. 하지만 준호는 항상 바빠 보였습니다. 과제도 해야 하고 친구들과 약속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거든요. 저와 오랫동안 이야기할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가끔 준호가 저를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혼자 있는 것 같다고 취미 생활이라도 하시라고 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딱히 하고 싶은 것이 없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특별한 취미가 없었거든요. 책 읽기 정도가 유일한 취미였는데 미영이가 떠난 후로는 그것도 집중이 안 됐어요. 집에 돌아와도 조용하기만 했어요. 미영이가 살아있을 때는 집안에 항상 생기가 있었습니다. 요리하는 소리, 텔레비전 보며 웃는 소리, 전화 통화하는 소리, 빨래, 개는 소리 같은 것들이요. 그런 일상적인 소리들이 집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혼자 사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같았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감하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잠들기도 하고 책을 읽다가 소파에서 잠들기도 했어요. 침대에서 잠들기보다는 소파에서 잠드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침실에 들어가면 미영이가 없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졌거든요. 그런 제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조카딸 민지 때문이었습니다. 민지는 제 형의 딸로 28살의 밝고 활발한 성격을 가진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잘 따랐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면서도 가끔 안부를 물어보곤 했죠. 민지는 광고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성격이 워낙 적극적이라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지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집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집이 너무 어둡고 침침하다고 생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커튼을 거의 치고 살았거든요. 밖에서 들여다 보이는 것이 싫었어요. 민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삼촌이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너무 쓸쓸해 보인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워 보였으면 조카딸이 이런 말을 할까 싶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지 않게 보였나 봐요. 민지는 계속해서 제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고,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했습니다. 취미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보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나이에 무엇을 새로 시작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문화센터에 요가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 가보라고 했습니다. 중년분들도 많이 오시고 운동도 되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서 좋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요가라니 저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자가, 그것도 56살 남자가 요가를 한다는 게 어색했어요. 요가는 여자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몸이 워낙 딱딱해서 그런 유연성을 요구하는 운동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죠. 평소에 운동다운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지가 워낙 끈질기게 권해서 결국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일주일 동안 매일 전화해서 언제 가볼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주에 가보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 주로 미뤘다가 또 그 다음 주로 미뤘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민지가 토요일 아침에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지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무조건 가는 거라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요. 이미 요가 강사에게 연락해서 새로운 수강생이 온다고 말해놨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지의 강압에 못 이겨 결국 따라가기로 했어요. 가는 길에도 계속 망설였어요. 괜히 갔다가 민폐만 끼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너무 뒤처지면 어쩌나, 웃음거리가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지가 제 팔을 끌고 문화센터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문화센터는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꽤 큰 건물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화 강좌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요가실은 3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런 낯선 환경에 들어가는 것이 오랜만이었거든요. 요가실에 들어섰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거울로 둘러싸인 넓은 공간에 요가 매트들이 깔려 있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셨죠. 남자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다들 요가복을 입고 있어서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운동복을 입고 있었는데 왠지 어색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몸에 딱 맞는 요가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민지가 제게 요가 매트를 하나 빌려주며 구석진 자리에 깔아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불편했어요. 그런데 강사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서연이라고 소개한 그 여자는 47살이라고 했는데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였어요.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체격에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요가복을 입은 모습이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장서연의 몸매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47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고 유연해 보였어요. 요가를 오래 한 덕분인지 자세도 곱고 우아했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춤을 추는 것처럼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흔든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구석이 있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첫사랑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때도 이런 기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장서연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도 좋았어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듣기 좋은 목소리였죠. 약간 허스키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웠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더욱 흔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죠. 마치 20살 청년이 된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이런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 만에 젊은 여자와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사실 미영이 외에는 여자와 이렇게 대화해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아서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장서연은 저의 긴장한 모습을 알아차렸는지 더욱 부드럽게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려워하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녀의 배려 깊은 말에 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동시에 그런 그녀에게 더욱 호감을 느꼈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장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드럽던 목소리가 힘있고 명확해졌고 움직임도 더욱 정확하고 아름다워졌어요. 요가 동작을 시범 보일 때의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마치 무용수가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요가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몸이 워낙 딱딱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자세를 제대로 취하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이나 다리를 높이 드는 동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는 동작들을 저는 따라하기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창피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아하게 동작을 취하는데 저 혼자만 뒤뚱거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몇 번은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장서연이 계속 격려해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중간중간 제게 와서 자세를 교정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처음 치는 것 치고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조금씩 늘어갈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런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장서연이 제게 와서 자세를 교정해 줄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제 어깨나 등에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신기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장서연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확실했어요. 제 자세를 교정해 줄 때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여자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이가 떠난 후로는
이런 접촉 자체가 없었거든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장서연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녀가 앞에서 시범을 보일 때마다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요가 동작을 따라하는 것보다 그녀를 보는 것이 더 즐거웠어요. 이런 제 자신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의 수업이 끝났을 때 저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인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 장서연을 만난 것이 기뻤어요. 요가 수업이 끝난 후 장서연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처음 치는 것 치고는 정말 잘 따라했다고, 몸이 생각보다 유연하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짐을 싸서 나가고 있었는데 저는 아직도 장서연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지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장서연과의 대화를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서연이 제게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은행에서 지점장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장서연이 책임감이 무겁겠다고,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굳어 있는 거라고 말했어요. 제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장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정말 예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눈가에 웃음주름이 생기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런 밝은 표정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때 장서연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는데 차 한잔 하지 않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께는 항상 그렇게 해드린다고 하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죠. 아니, 사실은 거절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장서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이런 마음을 갖는 제 자신이 낯설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민지는 저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삼촌이 요가 강사와 차를 마시러 간다는 것을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먼저 가라고 했어요.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면서요. 카페는 문화센터에서 걸어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작은 카페였어요.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많지 않아서 대화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어요. 장서연은 아메리카노를, 저는 카페라테를 주문했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장서연은 생각보다 말을 잘했습니다. 유머 감각도 있었고 이야기하는 방식도 재미있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장서연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0년 만에 여자와 둘이서 차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와 말이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서연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혼한 지 5년 정도 됐다고, 결혼 생활이 잘 안 됐다고 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놀라웠지만 동시에 저를 믿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뻤습니다. 아이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혼할 때도 복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요가 강사 일을 한 지는 3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회사에 다녔는데 이혼하고 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자격증을 땄다고 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녀가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이혼과 사별은 다르지만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장서연이 제게 결혼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아내를 10년 전에 잃었다고, 아들 하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장서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많이 외로웠겠다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힘들었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장서연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트는 것을 느꼈어요. 1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을 누군가가 이해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위로를 받은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장서연이 말했어요. 사실 저를 보면 젊었을 때 첫사랑이 생각난다고, 그때도 이런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느낌이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죠.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봐준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어요. 저도 모르게 장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 씨도 정말 매력적이라고, 이혼하신 남편이 바보였나 보다고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 제 성격과는 맞지 않는 대담한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제 말에 장서연이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오랜만에 이런 말 들어본다고 했어요. 그 웃음을 보며 제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신기했어요.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넘게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죠. 장서연은 정말 이야기를 잘했어요.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에 장서연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그녀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의 온기였어요. 장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를 좋아한다고,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도 서연 씨가 좋다고 대답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서연이 제안했어요. 오늘 밤 함께 있어주지 않겠냐고. 너무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껴서 혼자 있기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감정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사랑에 대한 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기도 했고 장서연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어요. 제 대답에 장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모텔로 향하는 길에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은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외로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장서영과 함께 보낸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격정적인 밤 중 하나였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미영이에 대한 배신감 같은 것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압도하는 것은 행복감이었습니다. 장서연은 저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미영이와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격정적이고 뜨거운 사랑이었어요. 그녀는 적극적이었고 솔직했으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저에게는 충격이면서 동시에 매력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장서영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근처 카페에서 간단한 샌드위치와 커피로 아침을 때우며 저는 그녀에게 진지하게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일회성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장서연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이런 진짜 사랑을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라고 했어요. 그녀의 대답에 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저희의 연애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됐습니다. 매일 만나고 매일 통화했어요.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말이죠. 저는 퇴근 후 거의 매일 장서연을 만났습니다. 요가 수업이 있는 날은 수업 후에, 없는 날은 따로 약속을 잡고 만났어요. 장서연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제가 20살 청년이 된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이 새롭고 설렜어요. 하지만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희 관계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요가를 시작한 것을 좋게 봤지만 점점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자주 나가고 표정도 밝아졌고 새 옷도 사고 하니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때 저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좋은 사람이 생겼다고, 요가 강사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충분히 외로웠고, 이제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의 걱정은 고마웠지만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장서영과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성급하다고 말렸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기회가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장서연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나이도 나이고 재혼이라서 크게 치르고 싶지 않았어요. 장서연도 마찬가지 생각이었고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조용히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호텔에 작은 연회장을 빌려서 20명 정도만 초대했어요. 준호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참석해줬습니다. 장서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옆에 서 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어요. 장서연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웨딩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렸고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저희를 축하해주는 사람들을 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혼의 달콤함이 있었습니다. 장서영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저녁에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서연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장서연의 애정 표현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그녀가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저를 많이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죠. 길을 걸으면서 다른 여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장서연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귀여운 질투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심지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배우를 봐도 질투했습니다. 왜 저 여자를 그렇게 보냐고, 나보다 예쁘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장서연을 달래야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예쁘다고 다른 여자는 안 본다고 말했지만 그런 말로도 장서연의 질투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서연의 요구는 끝이 없었어요. 거의 매일 밤 저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그녀가 좋았어요. 10년 동안 혼자 살았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제가 피곤하다고 하면 삐지고 거절하면 며칠씩 말을 안 했어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고, 아직도 죽은 아내 생각하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런 식의 관계가 과연 건강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구속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몸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고혈압이 생겼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기 시작했죠. 동료들이 제 얼굴을 보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결국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이 상당히 높다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다고 했어요. 특히 부부관계를 좀 줄여야 한다고, 이 나이에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의사에게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제 건강이 이 정도로 나빠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장서연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의사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우리가 사랑하는데 왜 남이 간섭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제가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런 건 상관없다고, 건강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장서연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건강보다 자신의 욕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이게 과연 사랑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건강을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진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과연 사랑일까? 아니면 집착일까? 처음에 느꼈던 달콤한 감정들이 점점 부담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장서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이런 식의 관계가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장서연은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의심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왜 이렇게 늦냐고 추궁했어요. 회사 일이 늦게 끝났다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러냐고, 다른 여자와 만난 거 아니냐고 의심했어요. 이런 식으로 매번 추궁당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누구와 연락하는지 물어봤고, 심지어 제 핸드폰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도했어요. 저는 평생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는 사람인데 이런 의심을 받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장서연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의심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제가 무엇을 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한 지 6달쯤 됐을 때였어요. 아들이 친구를 통해 어떤 사진들을 가져왔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장서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요가 강사 장서연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남자들과 술을 마시는 모습이었죠.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준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장서연이 요가 강사 일만 하는 게 아니라고, 밤에는 고급 술집에서 접대부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우연히 봤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장서연은 누구였을까요? 요가 강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다니요. 제가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준호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 후에도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일까요? 그럼 저와 함께 있지 않을 때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날 밤 장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장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 어떻다는 거냐고,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부업하는 거라고 했어요. 부업이라고요? 이런 일을 부업이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결혼 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줬을까요? 저를 완전히 속인 거였어요. 장서연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라는 거냐고, 자신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요가 강사 일만으로는 한 달에 얼마나 벌겠냐고 했습니다. 고작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장서연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 순진함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결혼 전에 말했어야죠. 저를 속인 거 아닙니까? 제가 따졌을 때 장서연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속였다고 하지 말라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거짓말 안 했다고, 요가 강사 맞고 그 일도 하고 있으니까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장서연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고 결혼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당신은 날 위로해 준 게 아니라 내 외로움을 이용한 거였군요. 제 말에 장서연도 화를 냈습니다. 이용했다고 하지 말라고, 웃기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녀에게 뭘 해줬냐고, 돈도 별로 없으면서 사랑 타령이나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느꼈던 감정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진짜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장서연에게 저는 그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희는 크게 싸웠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왔던 제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장서연은 계속 자신을 정당화했고 저는 배신감에 분노했습니다. 이런 싸움을 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장서연이 말했어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제가 너무 순진한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순진하게 산다고 비웃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순진하다고요? 당신이 거짓말쟁이인 걸 순진하다고 하는 겁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어요. 하지만 장서연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현실을 모른다고 계속 비난했어요. 저희는 밤늦게까지 싸웠습니다. 결국 장서연은 화를 내며 방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서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죠. 그런 생활이 한 달 정도 계속됐을 때 장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지겹다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으니까 이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에서는 사랑도 의미가 없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크게 다툴 것이 없었고 서로 빨리 끝내고 싶어 했거든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랐어요. 뭔가를 경험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좋은 경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한동안은 우울했어요. 제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고 장서연에 대한 배신감도 컸어요. 아들도 걱정해서 자주 집에 왔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아들의 걱정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결혼한 제가 부끄러웠어요. 준호가 처음부터 장서연을 믿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듣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저보다 사람을 제대로 봤던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있을 때 우연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 윤지영과 마주친 거예요. 지영 씨는 은행을 그만두고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근처에서 식사를 함께 했어요. 윤지영은 55살로 저보다 1살 어렸습니다. 예전부터 차분하고 지적인 분이었어요. 결혼했다가 몇 년 전에 남편을 병으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였죠. 그래서인지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근처 국밥집에서 소박한 식사를 했어요. 장서영과의 화려한 데이트와는 정반대였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윤지영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진짜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억지로 즐거운 척 할 필요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제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장서영과의 일도 솔직하게 털어놨는데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이 힘들었겠다고,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다고 위로해 주었어요. 저도 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행복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영 씨가 말했어요. 불꽃 같은 사랑도 좋지만 일상의 온기가 진짜 삶을 지탱하는 것 같다고요. 자극적인 것보다는 편안한 게 더 소중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도서관에서 책도 함께 읽고 조용한 카페에서 차도 마셨어요. 장서영과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급하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았지만 마음이 편안했어요. 윤지영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됐고 자연스럽게 제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진짜 사랑에 가까운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저희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급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갔죠. 지영 씨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번에는 천천히 가자고, 서로를 더 많이 알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전의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진짜 사랑은 급하지 않다는 것,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1년 후 저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의미 있고 진실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속이거나 과장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저는 윤지영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해요. 특별한 일은 없지만 매일이 소중합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장서영과의 경험도 제게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격정적인 감정도 좋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들도 이번에는 저희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지영 이모님과 함께 계시는 아버지가 훨씬 편안해 보인다고, 이번에는 정말 좋은 분을 만나신 것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지금 저는 57살입니다. 젊지는 않지만
매일이 새롭고 소중해요. 윤지영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늦은 나이에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것이며 등장인물의 이름과 세부 상황은 모두 가상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황혼의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격정보다는 일상의 따뜻함에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생각해볼 거리를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한 사랑을 찾으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